박홍 교수님 전체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오늘 제가 아침 목요 집담에 말씀드릴 내용은 키앤백 디지즈에 관한 내용입니다. 54세 여자 환자가 레프트 리스트 페인으로 내원했습니다. 촬영한 엑스레이에서 스카포이드 플렉션 그리고 루네이트의 하이트가 약간 감소된 것처럼 보이고 다른 카팔본에 비해서 약간 더 스클레로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앤백 디지즈를 의심할 수가 있고요. 이 환자가 1년 후에 다시 손목 통증으로 내원했는데 1년 후에 찍은 방사선 엑스레이에서는 레이트 콜랩스가 많이 진행됐고 카팔 하이트까지 감소한 어드밴스드 스테이지의 키앤백 디지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진행했는데 이러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키앤백 디지즈는 1910년에 오스트리아의 레디올로지스트인 로버트 키앤백이 루네이트의 오스테오말라시아를 처음 보고한 이후로 그 이름을 따서 키앤백 디지즈를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임상 양상으로서 육체 노동을 하는 젊은 남자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싱글 트라우마 이벤트하고는 특별한 연관이 없지만 반복적인 마이크로 트라우마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통증은 라디오 루네이트 파셋에 국한되어서 발생하고 이 통증은 레스팅 페인보다는 액티비티와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머 헤드에 발생하는 AVN과 달리 바이레트럴리티는 드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받지 않은 그 키앤백 디지즈는 어떻게 진행하느냐? 임상 양상의 악화됨에 따라 같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리트만이 플레인 엑스레이의 루네이트의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스테이징을 했는데 루네이트 콜랩스가 계속 지속되면서 차후에는 카팔 콜랩스가 같이 지속이 되고 그리고 인터카팔 아스트라이티스까지 진행하는 모습을 일반적인 키앤백에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아나 엘더리에서는 그 진행 양상이 좀 다른데 소아인 경우에는 어드밴스드 스테이지로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래서 소아인 경우에 키앤백 디지즈를 진단한 경우에는 서지컬 트리트먼트보다는 일단은 심플 이모빌리제이션이나 액티비티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루네이트의 리바스쿨라이전을 도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더리인 경우에는 대부분 스테이지 4까지 어드밴스드 스테이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방사선적으로 진행하는 것과는 달리 심톰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수시적 치료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발생하느냐? 사실 잘 아직 디베이트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어쨌든 키앤백 디지즈 자체가 루네이트의 AVN이기 때문에 루네이트로 가게 되는 바스큘라 서플라이나 그 퍼퓨전이 인터럽션 되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루어진 원인으로서 여러 가지 해부학적 요소나 로딩의 변화 등 같은 것들이 그 원인으로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1980년도에 갤버만 등이 루네이트 베스큘러 서플라이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있는데 대부분의 루네이트는 도잘과 팔마에서 베스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5% 정도에는 싱글 팔마 아터리에서만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 AVN 리스크가 좀 더 높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네이트 내부의 인터널 아나스모시스의 패턴에 따라서 그 리스크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싱글러 패턴인 I 패턴인 경우에는 루네이트의 블러드 서플라이에 문제가 더 올 수 있어서 AVN 리스크가 높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루네이트 주변의 로드의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가장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얼라 베리언스와 루네이트의 쉐입입니다. 얼라 베리언스는 1928년에 슐턴이 키앤백 환자를 분석해 봤을 때 어느 경우에도 얼라 플러스는 없었다. 대부분의 얼라 네거티브 베리언스를 갖고 있었다. 하는 이러한 보고 이후에 얼라 베리언스가 키앤백 리스크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차후에 말씀드릴 조인트 레벨링 프로시저인 레디얼 쇼팅이나 얼라 랭스닝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6년에 안토나 자피코가 보고한 레이트의 쉐입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트라페조이달 쉐입인 경우에는 얼라 베리언스가 주로 네거티브인 경우가 많고 이렇게 트라페조이달 쉐입인 경우에 트라베큘러 패턴이 좀 더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는 루네이트인 경우에 케인백 디스의 리스크가 높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 비에가스 등이 발표한 디스탈 파셋의 유무에 따라서 타입 1 하나만 있는 경우가 좀 더 발생률이 높고 좀 더 어드밴스 스테이지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젊은 액티브한 그 육체 노동하는 남자에서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 그 해부학적 그런 구조에서는 얼라 네거티브 베리어즈가 있는 경우 그리고 타입 1 루네이트 그리고 트라페조이달 쉐입인 경우에는 루네이트의 AVN 리스크가 높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진단은 뭐 여러 가지 임상 증상과 더불어서 플레인 엑스레이, MRI 등을 통해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MRI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T1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전체적으로 로브 시그널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거 대부분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키앤백 디지즈와 얼라 인펙션 신드롬을 구분할 때 이렇게 유니폼하게 전체적인 시그널 체인지가 있는 경우에는 키앤백 디지즈의 가능성이 더 높고 이렇게 얼라 코너에 얼라 헤드와 루네이트의 얼라 코너에 얼라 헤드 인펙션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시그널 체인지가 나타날 수 있어서 두 개를 감별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T2 웨이티드 이미지에서는 그 에데마와 네오베스쿨라이제이션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가돌리늄 이넨스 테크닉을 사용해서 시그널의 변화에 따라서 프로그노시스를 예측하는 그러한 분류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스캔도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징은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사선적 스테이징 리트만이 제안한 플레인 엑스레이를 이용한 스테이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이 스테이징에 따라서 치료법을 많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1은 환자의 임상 증상과 함께 MRI나 본스캔에서 시그널의 변화나 업테이크의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엑스레이에서는 정상적인 아키텍처를 보이고 덴시티와 아키텍처를 보이는 그런 경우입니다. 스테이지 2는 루네이트 컬랩스는 없지만 루네이트 스클레로틱한 체인지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이고 엑스레이상에서 보이는 단계가 되겠죠. 스테이지 3는 카팔 컬랩스가 루네이트의 컬랩스가 진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스테이지 3는 3A과 B로 나누는데 3A와 B로 나누는 이유는 이 A, B를 나눈 기준인 라디오 스카포이드 앵글 60도 이상인 경우에 스테이지 3B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때 카팔 컬랩스가 진행하게 되면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3A에서는 루네이트 컬랩스가 있지만 카팔 하이트는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스카포이드 로테이션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카팔 하이트는 메타카팔의 길이에 카팔의 길이를 이렇게 측정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0.51에서 0.57, 0.5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03을 얘기하게 되겠고 이 카팔 하이트가 감소하게 되면 스테이지 3로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3B는 스카포이드 로테이션이 있어서 라디오 스카포이드 앵글이 60도 이상인 경우입니다. 카팔 컬랩스가 진행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스테이지 4는 루네이트 컬랩스가 심하게 진행이 되고 인터카팔 아스트라이티스가 진행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정리해 보면 스테이지 1인 경우에는 MRI나 본스캔에서만 관찰할 수가 있고 임상 증상이 있는 상태이지만 엑스레이에서는 정상적인 소견을 보이는 경우이고 스테이지 2에서는 스클레로시스가 관찰되고 스테이지 3가 되면 루네이트 컬랩스가 되게 됩니다. 스테이지 3A와 3B를 구분하는 기준은 카팔 컬랩스 스카포이드가 플렉션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카팔 컬랩스가 있으면 스테이지 3B 그리고 없으면 3A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고 스테이지 4는 인터카팔 아스트라이티스가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최근에 그 단순 방사선적인 분류 말고 아스트로스콥을 이용한 분류법이 나왔는데 이거는 non-functional articular surface 개수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고 이 articular surface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스트로스콥을 이용한다면 치료법을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0세 여자 환자이고요. 이 환자는 아스트로스콥을 시행을 했는데 아스트로스콥 시행상에서 프락시멀 루네이트와 디스탈 루네이트 아티큘러 서피스의 아스트라이티스가 진행한 상태였고 그래서 이 앞에 나왔던
베인베그의 아스트로스코픽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르면 그레이드 2B 정도의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트리트먼트는 일단 소아나 그리고 아주 엘더리인 경우에 non-operative 트리트먼트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겠고 진행 여부에 따라서 이모빌라이제이션이나 액티비티 모디피케이션으로 진행 여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non-operative 트리트먼트에 반응하지 않고 질환이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인트라카팔 프로시저와 조인트 레벨링 프로시저로 나눌 수가 있겠고, 인트라카팔 프로시저에는 스테이지 3B가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트리스카페 퓨전이나 스카포카피게이트 아스트로데시스 등을 사용할 수 있겠고, 그 외에 로드의 디스트리뷰션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카피테이트 쇼트닝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얼라 베리언스에 따라서 캔백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따라서 조인트 레벨링 프로시저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메타피셜 디컴프레션을 시행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디스탈 레디우스의 스티프니스를 감소시켜서 혈류 변화를 일으켜서 루네이트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도모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직접적으로 루네이트를 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메타카팔 아터리나 아니면 익스텐스 컴파트멘털 아터리나 프리베스큘라이즈 본 그라프트를 이용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루네이트를 살릴 수 있다면 로드를 변화시켜주는 레벨링 프로시저나 직접적으로 루네이트를 혈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시행해 볼 수 있겠고, 카팔 컬랩스가 있다 그러면 카팔 컬랩스가 진행하지 않도록 파셜 인터카팔 아스트로데시스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인트 레벨링 프로시저를 시행할 때 얼라 베리언스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얼라 베리언스에 따라서 얼라 네거티브인 경우에는 레디얼 쇼트닝을 시행하거나 얼라 랭스닝을 시행할 수가 있겠고, 얼라 파지티브인 경우에는 카피테이트 쇼트닝을 주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얼라 베리언스는 이렇게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메소드 퍼펜디큘라리스의 방법으로 얼라 베리언스를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이지 1에서 3A까지는 얼라 베리언스가 네거티브인 경우에는 레디얼 쇼팅이나 얼라 랭스닝을 시행할 수 있는데, 얼라 랭스닝인 경우에는 그 수술적 치료의 방법이 좀 더 어렵고 또 non-union 등의 영향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얼라 랭스닝보다는 레디얼 쇼트닝이 좀 더 선호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37세 여자 환자이고요. 그 플레인 엑스레이에서 스테이지 2 또는 3A 정도의 그 키엔백스 디시스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인 경우에는 얼라 뉴트럴 정도의 소견을 보이고 있어서 레디얼 쇼트닝을 시행하고 템포러리하게 스카프 카피테이트 픽세이션을 시행했습니다. 2년 정도 팔로우업 했는데 루네이트 스클레로시스는 약간 더 진행한 것 같지만 환자의 심톰은 좀 좋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얼라가 뉴트럴이나 플러스인 경우, 얼라 파지티브인 경우에는 카피테이트 쇼트닝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더해서 베스큘라이트 본 그래프트를 함께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베스큘라이트 본 그래프트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4번째, 5번째 익스텐스 컴파트먼털 아터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이고요. 서드 메타카팔 아터리를 이용해서 베스큘라이트 본 그래프트 같이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시행을 하고요. 본을 떼서 그 루네이트의 네크로시스 있는 부분에 윈도우를 내고 네크로틱 본을 제거하고 다시 페디클을 달고 있는 본을 이식할 수 있습니다. 59세 여자 환자이고요. 얼라 플러스, 얼라 파지티브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널 스테이지는 한 스테이지 2 정도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얼라 플러스가 관찰되기 때문에 조인트 레벨링 프로시저보다는 카피테이트 쇼트닝을 시행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같이 더해서 베스큘라이트 본 그래프트를 함께 시행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술 시 사진이고 익스텐스 컴파트먼트를 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4, 5 익스텐스 컴파트먼털 아터리를 우리가 찾은 다음에 거기서 본 블락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카피테이트에 대해서는 약 1mm 정도 쇼트닝을 함께 시행하였고요. 아큐트랙과 K-와이어를 이용해서 함께 픽세이션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루네이트 네크로시스 있는 부분에 윈도우를 내고 네크로틱 본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취하였던 그 베스클라이 본 그라프트를 거기에 이식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식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익스텐스 컴파 레티나큘럼을 다시 리페어를 시행합니다. 3개월째 사진에서 루네이트에 크게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고 그 카피데이트 쇼트닝한 거 유니온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1년째 사진에서 루네이트 컬랩스는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스클레로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되었는데 1년 6개월째에는 루네이트 스클레로시스가 조금 감소한 것처럼 덴시티가 좀 더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겠고 카팔 하이트 및 루네이트 컬랩스도 진행하지 않은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심프톰도 상당히 좋아진 편입니다. 스테이지 3B인 경우에는 카팔 컬랩스가 진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루네이트를 살리는 그런 치료보다는 카팔 컬랩스가 더 진행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카팔 퓨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 트리스카페 퓨전으로 알려져 있는 STT 퓨전이 있겠고 그 외에 더 흔히 시행하는 스카프 카피데이트 퓨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처음에 보여줬던 그 환자의 사진인데 1년 사이에 갑자기 어드밴스 스테이지로 진행한 경우였고 이 환자인 경우에 스테이지 3B로 판단하여서 트리스카페 퓨전을 시행하고 4년째 퓨전이 잘 유지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3B인 경우에 트리스카페 퓨전 이외에 더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 스카프 카피테이 퓨전입니다. STT 퓨전이나 스카프 카피테이 퓨전의 원리는 다 유사하지만 STT 퓨전이 좀 더 기술적으로 쉬운 면이 있어서 최근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카포이드와 카피테이트 사이에 아티큘라 카테이지를 제거하고 스카포이드를 정상적인 위치로 위치시킨 다음에 퓨전을 시행할 수가 있겠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 59세 남자 환자입니다. 스테이지 3A로 판단을 했는데 이 환자는 아스트로스콥을 시행하진 않았지만 지금 라디오 루네이트 아티큘레이션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스트라이티스가 진행한 그런 경우여서 루네이트 자체를 살리는 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레벨링 프로시저나 다른 걸 시행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라디오 루네이트 아스트라이티스가 진행한 상태여서 인터카팔 퓨전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경우에 시행해 볼 수 있는 것이 MRI에서 보이다시피 루네이트 파셋에도 시그널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루네이트 프락시말 쪽 아티큘러 서피스에서도 이렇게 이네스한 경우에도 시그널의 저하를 관찰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디오 스카프 루네이트 퓨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루네이트 익시전하고 스카프 카피테이트 퓨전을 시행하였습니다. 다른 스테이지 3B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스카프 카피테이트 퓨전 2년 동안 팔로우한 경우인데 증상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지 4인 경우에는 결국에는 인터카팔 아스트라이티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토탈 리스트 퓨전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스테이지 4까지 진행한 경우는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다른 경우에 이렇게 토탈 리스트 퓨전을 시행했던 경우를 갖고 왔는데 키앤백 디지즈 스테이지 4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실제로 키앤백 디지즈로 인해서 토탈 리스트 퓨전을 시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정리해 보면 그 키앤백 디지즈는 원인은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히 모른다. 그리고 내추럴 히스토리 자체도 아주 빨리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개개인에 따라서 진행하지 않고 멈추는 경우도 있고 또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환자의 증상이 방사선적 진행 단계와 꼭 일치하지 않아서 증상이 악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치료를 고려할 때 단순히 영상적으로 키앤백디스가 있으니까 스스로 치료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나이나 환자의 심토미 정도 그리고 진행 정도가 급속하게 진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활동 정도 이런 거 다 파악을 해서 각각 환자에 따라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치료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술적 치료를 선택을 한다면 루네이트 본에 대해서
루네이트를 보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언로딩 프로시저나 리바스쿨레이션 프로시저를 시행할 수가 있겠고, 그렇지 못하고 카팔 콜랩스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인터카팔 퓨전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주로 저희가 많이 시행했던 것이고요. 최근에는 여기에 그 페디클 본 그라프트 이외에 메디얼 페모럴 트로클레아에서 프리 베스클라이트 본 그라프트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겠고, 파이로카본 리플레이스먼트를 시행하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를 이용해서 루네이트 플라스티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겠고, 리트만 스테이지 1이나 2 아주 어린 T&D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심플 루네이트 디컴프레션을 시행하는 방법도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T&D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뭐 코멘트 하실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정해진 시간 동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박사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구 분과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거의 한 분도 안 빼놓고 지금 다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수님들 코멘트도 좋고 전공의 선생님들 질문도 좋고 한 10분 정도 시간 동안 활발하게 좀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순서 관계없이 뭐 하실 얘기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교수님, 서울 성모 신승환입니다. 저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 혹시 그 액티비티 모디피케이션은 환자한테 좀 어떤 거를 좀 조심하라고 하는지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모빌리제이션까지 시행하는 경우는 없고, 액티비티 모디피케이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리스트 익스텐션 하면 레이트의 프레셔가 많이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포지션 취하는 거를 좀 이렇게 환자한테 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무거운 물건 들거나 하는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하지 특별하게 뭐 어떤 이런 가이드를 주지는 않습니다. 혹시 신승환 교수님은 뭐 다른 특별한 모디피케이션이 있나요? 저도 거의 비슷한데요. 이게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여튼 디지털 라디우스 볼라틸티가 좀 많으면은 이제 그게 키앤백의 리스크 팩터가 된다 뭐 이런 논문도 있고 한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리스트 익스텐션하는 어떤 그런 게 환자한테 페인을 좀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그 익스텐션 되는 것을 좀 가능하면 피하라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익스텐션 된 상태로 로딩이 가는 거, 그러니까 손목 뒤로 꺾어서 짚는다든지 뭐 이런 거를 주로 조심하라고, 가능하면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중에서 한번 뭐 좀 질문 좀 해주시죠. 박형철 선생님? 네. 예. 여기 지금 채팅창에 올라와 있습니다. 4년차 박형철입니다. 잠시만요. 수술적 치료 중에서 루네이트 익시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박사훈 교수님도 보니까 루네이트를 익시전한 경우도 있고 그냥 프리저브 하신 경우도 있는데, 루네이트 익시전을 할 때 스테빌리티나 환자의 ROM은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고 전공의 선생님 질문이 있고요.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경우에는 익시전을 했고 어떤 경우에는 프리저브를 했는데 그 좀 선택하는 기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루네이트를 익스티전 하는 것의 여부는 사실 뭐 아직 익스티전 해도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익스티전이 필요한 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디오 스카프 루네이트 퓨전을 시행한 것이 아니고 스카프 카피테이트 퓨전을 시행했는데, 라디오 루네이트 자체가 이미 페인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루네이트를 남겨둔 경우에 물론 로드가 라디오 스카포이드 쪽으로 좀 더 치우치겠지만 거기에 계속 통증이 있을 것 같아서 루네이트를 제거를 했고요. 또 코로날 프랙처가 있어서 루네이트가 볼라 도잘로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돼서 임핀지가 된다거나 그래서 페인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제거를 하는 것을 더 추천을 하고, 꼭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루네이트 익스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퓨전 자체가 ROM을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루네이트 익스전 자체가 리스트 ROM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저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4년차 김재훈 선생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모든 환자에서 아스로스콥 이그잼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따로 아스로스콥 이그잼을 하는 인디케이션이 있는지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뭐 아스트로스코프 이그잼을 모든 환자에서 시행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최근에 이제 아스트로스코피를 이용한 클래시피케이션도 많이 제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인터카팔 퓨전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아직 뭐 스코프로 그걸 퓨전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을 해야 될 경우에는 특별하게 다시 아스트로스코프를 하지는 않고요. 그러지 않고 단순하게 스노벡토미 정도나 그렇게 확인을 할 경우에는 스코프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루틴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딱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네. 리바스쿨라리제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블러드 서플라이가 없는 부위에서 바스쿨라리제이션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수술 전에 블러드 서플라이 확인을 위해서 안지오 같은 검사를 따로 하시나요? 그러니까 리바스쿨라리제이션 프로시저를 하기 위해서 바스쿨라리티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저는 엔지오를 해본 적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거의 컨스턴트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아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터리를 사용하는 것이지 따로 베슬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엔지오그라피를 시행해 본 적은 없고 또 추천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해부학적 스터디 보면은 4 플러스 5 ECA, 네 번째 ECA, 다섯 번째 ECA는 거의 컨시스턴트가 한 95% 이상 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굳이 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스터디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실 2010년도에 서울에서 세계 수구외과 학회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우연한 기회로 아까 저기 나왔던 리트만 분류,